늘어나는 뱃살과 나이살.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걸까? 고도비만 환자들은 동반되는 대사질환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당뇨, 혈압, 위식도 역류, 고지혈증, 지방간, 또는 수면무호흡. 우리가 뚱뚱하면은 급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예쁘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려는 다이어트는 생존과 건강에 관한 것이다. 방치했던 내 몸의 살들이 나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이것이 살을 빼야 하는 진짜 이유다. 우리가 뚱뚱하면은 급사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에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흔한 원인으로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비만하신 분들은 오히려 또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해지셔가지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성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 같은 급사의 원인이 된 질병들도 많이 생기죠. 이게 복합적으로 비만은 사망의 위험을 많이 높입니다. 네. 이번에 CT를 찍어서 네. 뱃속에 있는 지방을 좀 봤습니다. 네. 지방이 어떤가 하고 봤는데 이 허옇게 보이는 게 이 뱃속 지방이거든요. 허연 게 다 지방이에요. 예. 그럼 내장 지방이 많으면 배가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네, 근데 뱃속에 내장 지방도 꽤 있긴 있지만은 네.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 뱃속에 많아요. 근데 같은 피하 지방도 배에 있는 피하 지방이냐 엉덩이에 있는 피하 지방이냐에 따라 다른데, 배에 있는 피하 지방이 건강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뱃살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내장 지방이 있는데 병적으로 많은 건 아니고 네. 그래도 꽤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내장 지방보다는 피하 지방이 좀 두꺼운 형태. 송옥순 씨는 고혈압이 있는 데다 당뇨 수치가 최근 높아진 상태. 대사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선 먼저 다이어트로 지방을 줄여야 한다. 우리 몸에 축적되는 지방으로는 피부에 축적되는 피하 지방이 있다. 피하 지방은 열 손상을 방지하고 충격을 흡수하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에너지 저장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고 남은 지방이 간이나 췌장, 근육 같은 장기 조직 사이사이에 직접 쌓이는 것이다. 이것을 이소성 지방이라 하는데, 간과 근육 등에 이소성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인슐린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에 넣어줄 수 있도록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소성 지방이 쌓여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혈당 수치가 높아져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다. 피하 지방의 역할, 내장 지방의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내장 지방의 경우는 빨리 분해되고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니까 빨리 분해돼서 혈액 속을 빨리 떠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근데 내장 지방보다 더 안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간에 박혀 있는 지방, 그다음에 근육에 박혀 있는 지방입니다. 이런 지방들은 배에 차다가 넘친 지방이 어쩔 수 없이 비집고 들어가 있는 지방들이기 때문에 그 장기의 기능을 강하게 손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 못해서 당뇨병의 위험을 훨씬 더 높이고, 또 거기에 염증 반응도 굉장히 강하게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이 그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더 많이 나와서 암 발생을 아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과체중, 즉 비만은 흡연에 이어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저희 영양사가 영양 분석을 했는데 네. 영양 분석을 봤더니 먹는 음식 중에서 칼로리가 한 1600칼로리 내외를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봤더니 단백질 양이 적고 네. 그 다음에 기름량이 조금 있으면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좀 많이 하고 네. 계세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 믹스 커피. 네. 근데 믹스 커피에는 이게 기름 덩어리잖아요. 설탕 덩어리라서 이게 먹자마자 지방 빠지는 걸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빵, 떡 이런데 흰빵이나 이런 거는 먹고 나면 순간적으로 똑같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켜요. 그래서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흰 쌀밥보다는 잡곡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끼니를, 세 끼를 유지해 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배부르게 먹지 말고 위가 3분의 2쯤 찼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는 버릇을 좀 기울이시고.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탄수화물 섭취. 하지만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어떤 음식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 각각의 탄수화물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한다. 탄수화물은 당의 연결 구조에 따라 단당, 다당, 복합 탄수화물로 나뉜다. 당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선 탄수화물 섭취 후 소화 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 한다. 먼저 흰빵에 있는 탄수화물의 경우 결합되어 있는 당들이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소화가 빨리 된다. 혈액에 많은 포도당을 방출하게 되고 혈당 수치도 빠르게 올라간다. 탄산음료 또한 이와 비슷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통곡물이나 채소같이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조금 다르다. 탄수화물의 결합 구조가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때문에 혈액으로 포도당이 가는 것을 늦추게 된다. 빵보다는 밥을 먹었을 때 살이 덜 찌는 이유다.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이 필요하죠. 인슐린 분비를 좀 적게 하는 탄수화물 형태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흰 쌀밥보다는 잡곡 형태, 흰 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형태. 그 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설탕 과당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설탕 과당을 먹고 나면 인슐린을 굉장히 빨리 분비시키고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탄수화물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혈당을 높이는 그런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간 거는 우선적으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영양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식단을 짜주진 않는다. 환자 스스로 건강을 위한 음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양을 조절하도록 유도한다. 자가 관리 하면은 거기에 이제 오늘 먹은 거, 어제 먹은 거 이제 쫙 과거 기록부터 해서 쭉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보시면서 아 오늘은 이 영양소가 너무 높네 내지는 오늘은 이런 부분을 더 보충해야겠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뭐를 먹었지 한번 생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을 직접 기록하게 한다. 짜장면 먹고 케이크 먹고 커피 먹었어. 먹은 음식을 기록하면 어떤 영양소가 넘치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자신의 영양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운동량을 기록하면 칼로리 소모량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공유하며 치료에 활용한다. 비만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약들이 팔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완벽한 비만 치료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비만약은 상당히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시중에 그 건강보조식품으로 팔리는 약들은 대부분이 효과가 없죠. 잠시 일시적으로 효과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이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막 섞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섞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절제한 식욕 억제 다이어트 제품들을 함부로 드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약도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아주 안전성이 입증된 약들만 쓰고 있는 게 비만약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였던 상호 씨는 운동을 그만두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다.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마다 몸무게는 더 불어났다. 한 달 동안 전체 한 4-5과에서 검사를 했고. 네, 현재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대사질환이 와 있는지 혈액 검사를 했거든요. 네, 검사 결과 보면은 혈당을 드시고 당뇨를 자세하게 검사해서 보니까 당뇨 전 단계시더라고요. 전 단계. 그래서 당뇨 전 단계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 가루 수치가 좀 높으세요. 안에 지방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좋아지실 수가 있고, 고혈압 약은 김종진 선생님한테 10년 전부터 쭉 드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체중이 좋아지면 혈압도 같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 앓고 있는 대사질환도 많은 데다 복부지방도 심각한 상태. 비만을 치료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다. 꽤 매우 심한 우울증에 해당되고 만약 이게 반복이 되면은 계속 깨면서 깊은 잠은 못 자고 수면 효율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는데 깊은 잠을 많이 못 주무시더라고요. 고도 비만인 경우 운동이나 식이요법만으로 다이어트는 어렵다. 상호 씨는 살을 빼기 위해 큰 결심을 했다. 섭취와 흡수를 제한하게 하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하여튼 수술하고 생활 습관, 식사 습관 많이 바꿀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죠. 고도 비만과 여러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호 씨는 며칠 뒤 비만 대사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살을 빼고 싶다고 모두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비만 대사 수술의 적응증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체질량 지수가 35인 환자들, 쉽게 얘기하면은 키 160에 90kg 이상 되는 환자들, 또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대사질환이라 하면은 이제 당뇨, 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수면무호흡, 많은 대사질환들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리고 BMI 체질량 지수가 27.5에서 30 사이인 환자 중에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 이런 환자도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으로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오는 수치다. 같은 키의 두 남자가 있다. 65kg인 사람은 체질량 지수가 22.4로 정상이지만 100kg인 사람은 34.6으로 비만에 해당한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된다. 비만 대사 수술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사람 또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대상이 된다.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상호 씨에겐 힘든 시간이 있었다. 비만으로 몸의 건강이 나빠지는 동안 그는 마음의 건강까지 잃어가고 있었다. 어디 가도 전철이나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제가 의자에 가급적이면 이제 안 앉아요. 옆에 사람 좀 피해 줄까 봐. 워낙 이제 살이 쪄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시선도 좀 따갑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일단 살이 찌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걸 좀 꺼려지면서 저는 그 시장 같은 데 광장 공포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시장 같은 데 사람들 많은데 군중 속에 가는 게 좀 꺼려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약간 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친한 사람 아니면은 좀 만남이 꺼려지기도 하고요. 예.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인생을 되찾기 위해 그는 이 수술을 택했다. 비만대사 수술에는 몇 가지 수술법이 있는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수술 방법은 위 소매 절제술, 슬리브 게스트렉토미라 그러는데 그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수술은 배에 투관침을 꽂고 화면을 보며 이루어지는 3D 복강경 수술로 진행된다. 비만 환자는 장기 주변에 지방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렵다. 하지만 특수 안경을 쓰고 3D 입체 화면을 보며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수술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오늘 수술에서는 위 80cc 정도만 남기고 세로로 잘라내게 된다. 오랜 기간 비만이 지속되면서 이상호 씨는 대사 질환을 앓고 있다. 피가 끈적끈적해져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는 고지혈증뿐 아니라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도 받고 있는 상황. 오늘 수술은 위 소매 절제술로 몇 개의 투관침을 꽂고 3D 복강경 수술로 진행된다. 자동 문학기를 이용해 위의 약 80에서 90% 정도를 잘라낸다. 잘라낸 위는 투관침을 통해 몸 밖으로 빼낸다. 위 소매 절제술에서는 위 상단 부인 위저부를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저부가 남게 되면 시간이 지나 위가 점점 늘어나게 돼 식욕도 체중도 증가할 위험이 있다. 고도 비만인 경우 위 우회술이 치료에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환자처럼 흡연을 할 경우 연결 부위에 출혈이나 천공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한 위 소매 절제술이 이루어졌다. 몸 밖으로 잘라낸 위의 일부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위 내시경을 통해 출혈 유무를 확인한 다음 수술을 마무리한다. 네, 아주 좋아요. 오케이. 네. 위의 크기가 줄어든 만큼 환자는 식욕도 식사량도 줄어들 것이다. 이게 지금 막 수술을 마친 절제된 검체인데요. 위에 한 80에서 90% 정도 절제가 되고요. 환자분은 뭐 적절하게 위가 절제가 됐고 검체도 아주 예쁘게 나온 상태입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만족스럽게 끝났습니다. 생각하고 시작해라 좀 당부의 말씀 해주세요. 첫째,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살 빼는 과정이 생활화되셔야 되고 영양 불균형을 해치는 것은 다이어트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칼로리는 줄이셔야 되되 영양 불균형을 만들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근육량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안 바뀌면 다이어트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건강에 이롭도록 바꾸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만은 사실 혼자 치료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만도 1단계, 2단계 이런 경도의 비만은 본인의 노력, 뭐 식사, 운동으로 치료를 하고 체중 감량을 유도할 수 있지만 고도 비만인 경우에 즉 이제 체중이 뭐 90kg, 100kg 이상 올라가는 고도 비만인 환자인 경우는 사실 그걸 혼자 극복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운동 치료나 식사요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고도 비만 환자들은 당연히 대사 질환을 몇 가지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 전문적인 팀들 이렇게 상담을 해서 뭐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나중에 결정될 문제지만 본인의 전체적인 신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향후 어떤 치료법이 맞는지 그거는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계획에 다이어트를 적었다면 작심 3일에서 벗어나 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좋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비만을 해결하고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태우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오늘 스쿼트 운동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쿼트 운동은 우리가 이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에 있는 하체에 있는 큰 근육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큰 근육을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양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먹어도 잘 안 찌는 그런 몸으로 바꿔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선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칼로리 소비도 늘어난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계단을 오르실 때 대부분이 천천히 오르시거든요. 근데 이런 계단 오르기의 효과를 높이시려고 그러면은 약간 숨가쁘게 계단을 올라가시면 좋고요. 집에서 엘리베이터가 집이 한 18층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한 10층까지만 그냥 엘리베이터 타시고 나머지 8층을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유산소 운동이 되고 다리 근력 운동도 되면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계단을 내려오지는 마십시오. 계단 내려오는 거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올라가는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중을 빼고 또 빠진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스쿼트 운동도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인데요. 팔굽혀펴기도 그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그 팔굽혀펴기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바닥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너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의자나 책상이나 아니면 벽을 이용해서 팔굽혀펴기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운동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은 하루 운동을 하고 하루 쉬어주고 그 다음날 운동을 하는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운동이 쉬는 날에 우리 근육이 여러 가지 강화되고 또 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운동보다 하루 걸러 하루 하는 운동이 근육 건강에는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숨가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도 이왕이면은 차가운 환경에서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대략 온도가 10에서 한 15도 정도 되는 환경에서 운동을 해주시면은 운동의 효과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우리 몸의 체지방을 태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